안녕하세요. 이슈토크 오늘의 연규혁입니다. 지난 8월 청주지방검찰청 신임 검사장에 노정환 검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앞으로 법질서 확립과 또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는 청주지방검찰청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노정환 검사장 모시고 새해 청주지방검찰청의 운영 방향과 또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검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이슈토크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정환 검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충북도민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검찰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주지방검찰청에 하는 일 또 궁금했던 점들 많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 8월에 이제 청주지검 검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전에 충북과는 인연이 있으셨나요? 안타깝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굳이 있었다면 우리 가족이 네. 대청호 네. 그리고 청남대, 중원고구려비 이런 충청북도 각지를 여행 다닌 경험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제 관광차 네, 방문을 그렇습니다. 좀 예. 하셨었군요. 네. 그럼 이제 그 8월에 오셨으니까 이제 석 달이 좀 더 지났잖아요. 네. 어떠세요? 청주 생활은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충북 도민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속이 깊으시고 마음도 네. 따뜻하시고 특히 갈등 상황이 생기면 서로 양보하는 그런 좋은 기질을 갖추고 계셔서 지내기는 그지없이 좋습니다. 네. 사투리도 너무 재밌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충청도 사투리 익숙해 않으신 분들은 재밌죠, 그렇죠? 예. 네, 저도 대학 가서 놀림을 많이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제 검사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찰대학을 졸업하신 다음에 이제 검사로 임용을 받으셨는데. 그 계기도 궁금하고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건지도 좀 이야기 듣고 싶어요. 예. 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개인 가정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전에 네. 저에게 아까운 머리 썩히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 통과해서 큰 인물이 되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사법시험을 열심히 하게 됐고요. 이제 효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이제 이 형사사법제도 하에서는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검사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검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경찰대학에 들어가서 원래는 그럼 경찰을 하시려고 하셨던 생각이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머님의 말씀과 또 신념이 또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시험 보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좀 한 번에 합격을 하셨어요? 운이 좋게도 이제 92년도에 사표를 내고 94년도에 시험을 붙었습니다. 2년 만에 붙었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저를 보살펴 준 덕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검경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십수년 전부터도 계속 이제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경찰대 출신 검사라고 하면 드라마나 또 주변에 그런 케이스들로 좀 익숙하긴 하지만 과거에는 좀 뭔가 이제 생활하시는데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이제 제가 처음에 검사로 임용될 당시에는 네. 경찰대학 출신 검사가 저를 포함해서 4명밖에 없었습니다. 4명이요? 그래서 좀 귀한 몸이셨고요. 네. 이렇게 검경 갈등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 저로서는 이제 경찰 간부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검경 간의 합동 수사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장점을 활용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잘 공조를 해가지고 그러면 더 좋게 이제 이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장점들을 또 얻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당시에는 이제 4명밖에 없었던 경찰대 출신 검사.
현재는 어느 정도 계십니까? 제가 임용되고 난 후에 사법시험 정원도 늘어나고 네. 그리고 로스쿨 제도가 생기면서 법조계로 진출하는 경찰대학 출신이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은 경찰대학 출신 검사가 총 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많이 늘었네요. 이제 검사장님 그렇습니다. 시절보다는. 네. 자, 그리고 이제 금년 8월에 이제 취임을 하셨다라고 네.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석 달 정도 지났습니다만 가장 뭐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 이런 게 있을까요, 검사님? 뭐니 해도 지금으로서는 내년 1월 1일이면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잘 대비하는 것이 우리 검찰청의 최대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게 되면은 기존에는 네. 이제 국민들께서 어떠한 범죄든 구분 없이 검찰에 고소장이든 고발장이든 진정서를 내면 네. 혹은 경찰서에 접수하면 이제 기존의 관행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 결론을 검찰에 모두 모여서 검사가 기소 불기소 여부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수사하는 기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 범죄 종류에 따라서 뭐 경찰이 수사라는지 검사가 수사를 달라진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기소 불기소 결정 기관도 구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수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러한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 검찰로서는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검경 간의 관계인데 지금까지 많이 이제 긴장 관계 내지는 뭐 견제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개정된 법의 취지가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라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검경 간의 협력 관계를 잘 만드는 것이 또 다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분간은 조금 이제 혼선이 있고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근본 취지가 이제 협력 관계로 정립을 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아마 국민분들도 다들 잘 동참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는 사실 이제 뭐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로나19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3차 대유행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제 좀 우려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네. 참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범죄들도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스크 대란이 일다 보니까 그 관련한 범죄들도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코로나 유행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매점 매석하던 사범들도 꽤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범죄들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확진자 관련한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허위 정보를 또 유포한다든지 혹은 자가 격리 관련한 조치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범죄들이 있었고 그 사범들은 뭐 대체로 엄정하게 처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를 이용해서 좀 지역사회에 혼란을 준다. 정말 이제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사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코로나 질서 관련한 이제 우리 사회 질서를 하루 빨리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 초에 이제 한 공무원이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아마 뭐 지인에게 보내는 용도로 이제 사진을 맞습니다. 찍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좀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이 사건은 공무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확진자 관련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4월 달에 기소했고 얼마 전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검사장님께서는 공안과 특수, 기획 이제 모든 분야들을 이제 경험을 하셨는데요. 공안이랑 특수랑 어떤 분야가 조금 더 잘 맞았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잘 분간이 안 가거든요. 어떤 분야인지 뭐 이런 특징들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운이 좋게도 네. 공안과 특수 양쪽을 다 경험한 이제 그런 이제 경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운이 네.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공안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공안 관련 수요가 많았던 곳이 남부지방검찰청이 예로 들 수 있는데 거기에는 국회도 있고 네. 정당도 있고 시민사회 단체들, 뭐 전교조, 민노총, 한국노총 등등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안을 경험하였고 그다음에 울산지검이 있는데 울산지검은 현대자동차, 네. 현대중공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와 관련한 또 공안 경험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는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전국적인 공안 사항을 점검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안을 경험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중앙지검 이제 특수부에서 네. 검사로서 또 재직하기도 하였고 네. 또 부장이 되어서는 중앙지검에 있는 외사부장을 거치면서 이제 특수 관련 업무도 봤고요. 차장이 되어서는 인천지검 2차장 검사를 하면서 특수 인지부서 경험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공안과 특수를 다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안부는 예. 이제 보통 어떤 이제 사건들이 많은 거예요? 공안의 이제 대상 범죄는 주로 선거 범죄, 네. 그다음에 정치인 범죄, 네. 그다음에는 그 집단 범죄, 노동 범죄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이 대부분 다 이제 정치적으로 혹은 이제 진영 쪽에서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범죄들이라서 공안 사건의 처리의 특징이라고 하자면 네. 서로 이게 상의해서 협력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오랫동안 중립성 시비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쵸. 피하기 위해서 정교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형 같은 경우에도 네. 전산에 있는 양형 관련 기준표에서 클릭을 하면은 네. 자동으로 그 양형 구형 구간이 상정돼 나옵니다. 예. 그리고 주임검사 수사를 하면은 네. 주임검사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동료나 선후배들에게 혹은 이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구하고 지혜를 모으고 그 다음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을 거쳐서 일선청의 의견을 정리하면 이 정리된 의견으로 다시 한 번 더 대검에서 연구안을 통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하면서 옳은지 틀린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최근에 이르러서는 많이 중립성 시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성을 좀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양형 기준 같은 것도 이제 시스템화돼 있으니까 자동으로 이제 뭔가 체계가 잡혀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좀 책임도 살짝 이렇게 분산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권한이 줄어드는 대신에 네. 책임이 분산되어 있고 대신에 다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혜를 모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거와 비교해서 공안부와 비교해서 특수부는 어때요? 특수부는 이게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다시피 이제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는 사건을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특수 사건이라는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담당하는 검사의 수사력, 네. 돌파력, 업무 능력, 수사 의지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사 관련 정보를 남과 나눌 수 없고 네. 쉽게 말해서 밀행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사팀으로 참여하는 사람끼리만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고 그 내용은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이렇게 보고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 수사하는 검사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다고도 볼 수가 있나요?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다양한 지휘 라인과 그러니까 상부의 직속 라인과 보고를 하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권한이 많다기보다는 네. 업무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수사의 성공 여부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임검사의 수사력과 업무 능력, 네. 돌파 의지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아. 그런 관계로 업무 스트레스는 특수부가 좀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이목이 또 집중되는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배정되기도 예, 예. 하니까요. 와, 정말 이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각각의 아무래도 이제 그 부서만의 그런 장단점은 다 있을 거라는 네, 네.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아, 자,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건들을 다루셨을 텐데, 검사장님께서 지금 검사 생활 하신 지가 한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만 24년을 아, 근무했습니다. 24년이요? 네, 네. 정말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검사가 되시기 전과 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상상하는 검사와 검사의 이런 생활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떠셨어요? 검사장님의 생각과 그 이상과 현실이 좀 괴리감이 있었나요? 아니면 비슷했습니까? 첫 번째 제가 느낀 감정은 검사의 사자가 일사자였구나. 아,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죠? 이제 네. 우리가 의사 할 때는 네. 스승사자를 쓰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 할 때는 선비사자를 씁니다. 어. 예. 검사, 그건 진짜 판사는 일사인가요? 일사자를 씁니다. 아, 제가 이제 검사 임용되기 전에는 왜 일사자를 쓰느냐 궁금했는데 검사가 되고 나니 아, 일을 하라는 뜻이었구나. 아. 뭐 거의 매일 야근하고 예. 아니 그래서 왜 저희는 직접 검사님을 뵐 일은 별로 없으니까 네, 네. 이제 드라마나 이런 TV 프로그램들 보면은 왜 이만큼씩 이제 A4 용지가 다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실제 그럼 이렇게 다 검토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일사자가 들어갔군요.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은 네. 기록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 사건은 뭐 어떻게 심할 때는 5번, 10번씩도 읽어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야근이 잦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네, 또 그렇습니다. 듭니다. 자, 이제 아마 지금까지 이제 검사 생활을 수십 년간 하시면서 다양한 이제 사건들을 해결을 해 오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의미 있는 사건이나 뭐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몇 네, 가지 좀 네. 말씀해 주실까요? 당장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이제 국정원에서 서울시 간첩과 관련한 증거를 위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사건인데요. 그때 네. 제가 중앙지검 외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이 사건의 주인 검사가 돼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국정원 직원이 네. 서울시 간첩을 수사해서 구속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로 법정에 제출하고 구속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간첩이 아니었는데 서류를 조작해서 간첩으로 위장을 시킨 건가요, 그러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증거 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사건의 특징이 그 위조되었다는 서류가 중국 네. 공안이 발행한 출입국 관련 기록이 위조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증거가 전부 중국에 있는 상황이었고 네. 주요 범죄자들도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을 통하지 않고는 증거를 확보해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웠는데 운이 좋게도 뭐 힘들게 국제적인 협력을 받아가면서 간신히 입증을 했죠. 예. 그렇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검사장님께서는 중국에 유학도 다녀오셨고 네. 또 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도 이제 근무를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되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관련한 핵심 증거를 받기 위해서는 원본 네. 중국 공안에서 쓰는 도장이 무엇인지를 받아와야 되는데 네네. 제가 이거를 받기 위해서 당시에 급히 중국으로 출장을 가서 담당 중국 고위 간부도 만나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고위 간부가 참 난색을 표했는데 결국에는 원본이 도착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 제가 중국에서 쌓아뒀던 인맥, 그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중국법 관련 저술과 논문들도 쓰셨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이제 법무협력관 생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중국통이라는 예,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계기가 있을까요? 먼저 중국 통일을 하시니까 뭐 과분한 말씀이고요. 예. 제가 처음 중국 유학을 간 게 2003년입니다. 네. 그때 당시는 사스가 아주 그냥 심할 때라서 네네. 여행도 가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유학을 준비하고 출발하기 직전이 되니까 네. 저희 아내가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아니 후진국이고 사스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데 왜 가려고 하느냐. 당시만 해도 인식이 또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좋은 선진국 냅두고 왜 이리로 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긴 안목으로 볼 때 세계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강대국이 아닌 적은 없었다. 그 말을 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비록 중국이 지금 후진국,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머지않아서 그 잠재력에 비춰볼 때 미국과 어깨를 견줄 만한 놀라운 강대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질 테고 새로운 영역에서 도전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가고 싶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딱 이제 이런 세계의 흐름을 보면 검사장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2003년도에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좀 놀라울 따름인데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중국 유학을 이제 떠나고 계신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중국 그동안 많이 경험을 하셨고 잘 아시니까 이제 뭐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네네. 조언을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 특히 중국 국민들, 중국식 표현을 하자면 중국 인민들은 네. 중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민족적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을 존중해주고 네. 그걸 인정해주는 경우에는 존중해주는 경우에는 우리도 존중을 받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것에 약간이라도 흠집이 간다고 느끼게 되면 이 중국 국민들이 어느 순간인가 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해외 사례를 통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나 기업 거래를 할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왜 관시라고 많이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뭐 이제 그 관계인가요? 아니면 한국말로는 관계인데요. 관계? 네.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관시의 개념은 굉장히 역사적인 이제 전통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투자해서 네. 관계가 맺어졌을 때 관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술자리에서 몇 번 술도 먹고 뭐 형님, 동생, 친구 이렇게 몇 달씩 이렇게 교류했다고 해서 바로 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생기려면 네. 최소한 2 내지 3년 이상 서로 지켜보면서 예의를 갖춰서 교류하고 선물 주고받고 초청하고 초대받고 그리고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차곡차곡 쌓여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믿어도 되겠구나, 배신하지 않겠구나라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관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그냥 이런 친목, 뭐 이런 친분이 아니네요. 그쵸? 그 관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이르려면 네. 발벗고 나서서 모든 어려움을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네. 조바심을 내지 말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진득하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외교적으로나 이제 아니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시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익숙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네.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검사장님께서는요, 재직을 하시면서 법학 박사 학위도 취득하셨고요. 또 이제 뭐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다양한 논문들도 쓰셨거든요. 뭐 야근하시면서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관심을 기울인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97년 임용 당시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네. 1997년에 제가 임용을 받았는데 네. 임용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구속 전 피해자 신문제도 또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영장심사제도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 전에는 검사들이 영장을 청구하면은 법원의 법관들이 네. 이제 서류로만 심사를 하고 대부분 별일 없으면 발부해주는 그런 관행에 있다가
의자를 직접 법정에 불러서 물어보고 그 사람의 변소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그렇게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거였는데요, 사실은 그죠? 요 과정을 거치면서 영장 기각률이 높아졌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검찰로서는 네. 권한이 좀 축소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 어떤 검사는 이게 옳은 방향이다라고 말한 검사도 있고 어떤 검사들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검찰이 몇 달씩 네, 뭐 심지어 심할 때 6개월씩 이제 고생해서 수사를 하고 네, 부장, 차장, 검사장, 법조 경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온갖 상의를 다해서 내린 결론을 어떻게 잠깐 사이에 판단 내릴 수 있느냐. 네. 뭐 이렇게 검찰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본 시각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이 옳은 견해인지 올바른 견해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공부를 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각종 논쟁이나 논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올바른 견해를 가지는 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위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현명하게, 내가 올바르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공부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던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도 저도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진짜 판단 내리는 게 참 힘들겠구나 그렇습니다. 예.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도입해서 네. 시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이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전의 형사사법제도는 범죄 피의자, 네.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적법 절차라 그러면 범죄 피의자, 범죄자에게 절차적 권리를 많이 인정하고 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는 범죄가 발생하면은 범죄자가 있고 범죄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범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자. 범죄 피해자 인권도 보호를 하자. 그렇죠. 그렇죠. 범죄 피해자가 입은 사회적 손실이나 이런 피해를 회복시켜주자.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회복적 사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회복적 사법 이론에 의해서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와주고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환으로 뭐 어떤 제도들이 좀 도입이 된 건가요? 제가 요 범죄 피해자 관련한 책을 처음 읽은 게 네. 석사과정 끝마칠 때쯤이었는데 범죄 피해자 학이라는 책을 읽게 됐고 운이 좋게도 일본 원서도 구해서 읽게 되고 네. 이 과정을 통해서 금방 말씀드린 걸 알게 된 거죠. 형사사법제도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양날개로 해서 중심을 잡으면서 날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제도들 예를 들면 범죄 피해자 대기실,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섞여서 대기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범죄 피해자 전용 조사실, 네. 특히 이제 성폭력 범죄자라든지 아동들 이런 네. 사람들은 특별한 조사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증인 보호 프로그램,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 방청객실에 같이 뒤섞여 있으면 너무 불안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수사관이 이 대동에서 별도의 문을 통해서 안전하게 가서 증언하고 증언이 끝나면 데리고 오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이제 한 라인을 만들어서 피해자가 호출하면 즉시 연락이 되는 시스템. 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처음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인근 검찰청에서도 많이 전파가 됐고요. 이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그해 법무부와 대검의 4대 혁신 과제에 각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되었고 그 다음 해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완전히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그 놀라운 사건에 약간의 기여를 네. 한 셈이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또 뜨거웠습니다. 네. 이제 수사권 조정에 관련한 검사장님의 의견도 좀 여쭙고 싶거든요. 너무 예민한 문제라서 그렇죠. 네, 말씀하시기 조금 조심스러우시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원론적인 부분과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네. 검찰에서 직접 수사는 가급적 축소하고 사법 통제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사법 개혁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네. 다만 이 직접 수사가 과거에 왜 이렇게 많았느냐를 네.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또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네. 정당 양쪽에서 네. 그리고 시민단체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이 검찰에 고소고발 진정을 하십니다. 그렇죠. 여론에서도 언론에서도 검찰에게 수사를 착수하라고 이렇게 많이 독촉을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많았다는 점. 네. 그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수사를 남용한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제도적 관점에서 좀 보면 좀 어떤 반대 의견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고 나면 네. 범죄의 죄명에 따라서 네. 수사하는 기관이 이게 나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네. 검찰이 옛날에는 모든 부분에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요. 네. 검찰은 송치되었을 때만 이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네. 경찰에서 만약에 부당하게 수사를 종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곧바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봐서 사회 전체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사권 조정 법안이 점차 이제 안정화되면서 네. 많이 검토해보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고 이렇게 잘 정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또 이제 대안들도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또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크게 바뀌는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뭐니 해도 네. 죄명에 따라서 수사하는 기관이 달라진다. 구분된다는 겁니다. 예. 뭐 사기, 횡령, 배임, 그다음에 폭력, 뭐 명예훼손 등과 같이 대부분의 네. 우리 국민들이 맞닥뜨리는 범죄들은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검찰은 기소 기준으로 송치되고 나면 그제서야 기소를 위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죠. 이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 그럼 검찰이 그럼 직접 수사에 처음부터 나서는 건 어떤 분야가 되는 걸까요? 이제 공직선거, 네. 그다음에 반부패 범죄, 그리고 뭐 대형 사회적 참사, 그리고 뭐 정치인 관련한 범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수사 분야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뭐 워낙에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혹시 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불편을 겪을 만한 그런 상황, 뭐 우려되는 상황은 없나요? 그게 저희들이 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예전에는 네. 죄명야를 불면하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고소장, 뭐 고발장, 네. 민원 서류를 들고 양기관 어디를 방문하든 관계없었습니다. 방문해서 제출하면 양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고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하더라도 검찰이 모두 송치하게 되고 네. 기소 불기소를 가리지 않고 송치하게 됩니다. 그럼 검찰이 한 번 더 점검해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기소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네. 이제는 사건의 죄명에 따라서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서 사건의 중요도,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고소장을 가지고 검찰에 왔다가 경찰로 되돌아가는 경우, 경찰에 갔다가 다시 검찰로 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가서 이제 네네. 의뢰를 하면 됐었던 사안인데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수사권 조정으로 기대하는 거는 이제 검경 관계가 조금은 협력 관계로 되길 바라면서 네네. 이런 조정들이 시작이 됐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도 이제 뭐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경찰대학을 이제 출신 검사이고 그쵸, 네. 금년 간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온 사람으로서 네. 지금 현행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이 검경 간의 협력 관계를 그쵸.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경 간의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더 네.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과거의 검경 간의 관계가 이제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약간의 긴장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긴장 관계가 부작용만 있었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관광 온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완벽한 치안입니다. 무슨 그쵸. 말씀이냐면 네. 늦은 밤에 네. 심지어 술에 취하여도 맞아요. 노약자가 편안하게 네. 길거리를 비틀거리면서 맞아요. 활보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몇 개 되지 않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완벽한 치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일단은 검찰, 경찰이 맡고 있는 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아주 완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긴장관계였지만 이 긴장관계로 인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서로가 국민의 신뢰를 더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바람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아주 효율적인 고효율의 사법 시스템을 구축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더 협력 관계로 바뀌게 되었으니까 이 부분이 더 강조된 긴장 관계보다는 협력 관계가 강조되면서 동반자적 협력 관계가 돼서 더 시너지 효과를 많이 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견제와 약간의 긴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시너지 효과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네.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워낙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던 사안이라서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안 관련해서 이제 검사장님의 견해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이 답변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먼저 이제 이게 현재 행정소송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검찰청법입니다. 검찰청법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은 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한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 행사할 때는 검찰총장만을 상대로 하지 일반 검사들을 상대로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네. 검찰의 독립성, 그 다음에 중립성을 많이 인정해달라는 취지라고 모든 교과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례를 살펴봐도 해방 이래 70년이 넘었는데 최근의 사례를 제외하고 나면 딱 한 차례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예민한 질문을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서 이렇게 넘어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현역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제 정정순 의원에 대해서 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네네.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네네. 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제 언론에 공개된 부분 저희들이 이제 관련 위원회를 열어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정순 의원 사건은 공범 2명이 네. 먼저 구속 기소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주범인 정 의원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법 앞에는 다 평등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수차례 소환 요구에 또 불응해
했고 이런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이것도 뭐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선거사범 관련해서는 이제 단기 공소시효가 있는데 네. 공소시효를 또 도과했습니다. 이런 점까지 이제 충분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속 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제 그 방송 나가는 이제 날짜 네. 기준으로 해서 이제 며칠 뒤면 2021년 새해가 네. 다가오거든요. 뭐 각오 한마디도 좋고요. 또 우리 도민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가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검찰의 최대 현안은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우리 검찰 관련 사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검찰에 많은 애정과 관심,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그 질책도 다 저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가 되면 수사권 조정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검찰로 탈바꿈해서 도민 여러분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멋진 검찰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노정환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수사, 재판 등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우리 지역의 법 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는 청주지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